네,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또 추가 개각도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총선을 치르러 떠나는 장관들 어떤 지역으로 가서 움직이게 될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예. 어제 6명이나 교체가 됐는데 일단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가장 큰 폭의 개각이었고 6명이 일단 다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좀 꼽히는데요. 출마를 하겠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예. 이번 개각에 담긴 의미는 장차관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기회를 부여받고 실력을 쌓은 분들 네. 총선 전진 앞으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개각이 예상되는 장차관 중에서는 사실 근무 기간이 조금 짧은 분들도 있는데요. 예, 박문규 산업부 장관 같은 분들이요. 네, 수원 예. 차출론이 대두되고 있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아도 너무 잡기 때문에 실력 있는 분들, 검증된 분들이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는 게 예. 어떤 의미에서는 부처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판단을 대통령께서 내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분도 한동훈 장관 못지않게 역할론에 대해서 당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지난주에는 일단 이재명 대표와 맞붙을 수 있는 인천 계양을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좀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 정도로 어디든 가리지 않겠다라는 네. 것 같고요. 동시에 뭐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서 출마를 할지 다른 곳으로 나올지 뭐 비례대표를 할지 등등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스타 장관 카드를 일찍 오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원희룡 장관은 선택지가 많죠. 예. 일기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어떤 수요를 많이 해결해주고 들었던 장관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 일기 신도시가 인구도 정말 많고 지역구도 많고 중요한 지역인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열세인 격전지거든요. 그곳에 원희룡 장관이 가서 바람을 일으킨다면 일기 신도시 지역 전체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원희룡 장관 역할은 그렇고 이제 그 한 가지 좀 지역구를 두고 아직 교통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성남의 분당을인데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어제 개각 대상에 포함됐으니까 박민식 장관과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두 사람이 좀 다 이 지역을 노리는 걸로 알려져가지고요. 근데 어제 신지호 전 의원 같은 는 여기 나오셔가지고 이게 당내 시한폭탄이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지역에 대해서. 근데 두 분 다 정치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제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는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후배로서 장관을 하거나 수석을 했다는 게 희생이나 헌신은 아니거든요. 그건 엄청난 기회와 혜택을 부여받은 겁니다. 예. 물론 열심히 일하셨고 고생하셨지만 네. 내가 장관을 했다, 내가 수석을 했다는 건 이 정부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서 기회를 누렸다라고 본다면 그 이후의 선택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후배들이나 새로운 신진 세력이 예. 물꼬를 틀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근데 보니까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분당갑 자리가 생겼을 때 출마를 좀 원하셨었고 김은혜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기지사 출마 요청을 당해서 하는 바람에 의원직을 내려놓고 나오다 보니까 나는 이미 희생했는데 뭐 이런 논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건 희생이 아니라 네, 희생이 기회와 아니다. 혜택이다라는 아, 말씀을 드렸던 이 거고요. 말이 포함되는 한편으로는 거군요. 이제 원희룡 장관은 뭐 개항을까지도 마다하지 않겠다. 네. 또 일기 신도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다 사실 격전지 험지거든요. 예. 그리고 박문규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장관 차출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수원이라는 지금 네. 민주당이 또 다 장악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도 수부도시로의 차출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가 장관들에게 또는 고위직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어제 일단 개각이 있었는데 이번 주 중에 추가 개각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방통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남은 자리는 외교부랑 방통위원장 정도인가요? 뭐 산업부도 산업부, 하마평에 예. 오르내리고 있고요. 네. 뭐 여가부 같은 경우도 장관 교체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방통위 같은 경우 일각에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비판을 하는데 네. 저는 검사 출신 이전에 법률가 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도 꼬투리를 잡아서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방통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오만 꼬투리를 잡으려고 다 할 텐데 냉철한 법률가 출신이 법적으로 정말 단 한마디 이런 방구도 못하게 물 샐 틈 없이 철벽 수비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 나와서 한동훈 장관 메시라고 비유했던 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화제가 됐어요, 엄청. 이번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철벽 수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전설적인 수비수 말디니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말디니에 네. 예. 요즘 분들은 잘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예. 네. 그런 짠물 수비, 네. 철벽 수비가 필요한 자리라서 네. 법률적으로 이미 국가권익위 운영하면서 이 야당에게 어떤 틈새를 내어주지 않았던 김홍일 위원장이 검사가 아닌 법률가로서 이 철벽 수비의 제격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장해찬 측 얘기하는 거 보면은 거의 좀 확실시해 보이는데 뭐 복수로 검증 중인 겁니까? 아니면 사실상 내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인사 문제는 발표나기 전까지는 인사권자의 이 권한이기 때문에요.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유력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이지 뭐 이렇다 저렇다 인사에 대해서 앞서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내정이 된다 하더라도 수비수가 필요한 시기다 지금이. 그래서 적절한 인사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 관련해서 개혁할 게 상당히 많고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개혁을 또 빠르게 추진해 나가면서도 꼬투리를 주지 않는 것. 네. 법적으로 정말 단 하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법률가 출신을 중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김홍일 위원장 아니면 좀 거론됐었던 이제 이상인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판사 출신이니까요. 네, 뭐 사실 네. 뭐 검사는 안 되고 판사 안 되고 뭐 이런 논리도 좀 이상한 것 근데 같긴 이제 해요. 예. 검증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의사도 중요하니까요. 네. 뭐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이상인 부위원장이 고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 판사라서 안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죠. 판사 출신 또 정부 고위직들도 꽤 많으니까요. 예. 네. 가장 궁금한 것은 이번에 빠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느 시점에 나올 것이냐인 것 같아요. 연말 연초 얘기가 좀 나오는데 언제쯤 나올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원포인트 개각은 조금 시기가 늦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 11일이잖아요. 네. 그 이전 뭐 얼마 남기지 않아서이지 않을까 전망을 하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전국을 또 순회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범죄 피해자 센터 돌아보고 또 이민청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지방으로 갈수록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제조업 직종에서는 이 일손이 부족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거 한동훈 장관이 취임 초부터 이민청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흉악 강력범 문제도 있습니다. 네. 새롭게 발생하는 흉악범들도 있지만 예. 구치소에 지금 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흉악범들, 사형수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나름 전향적인 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보다 굵직하게 국민들에게 한동훈표 정책을 한두 개 강하게 심어놓고 네. 그 인상을 남기고 거의 마지막 시한쯤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아, 네. 그게 이민청과 범죄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 뭐 요거일 수 있겠네요. 두 가지 정도의. 그리고 또 핵심. 흉악범의 흉악범. 어떤 이 네. 법무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처에 대한 걸 또 네.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일단 뭐 그 개각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눈길이 좀 갔던 것은 6명 교체된 장관 이제 새로 신 후보자로 내정된 장관들 중에 3명이 여성이어서 절반이 여성으로 채워졌다. 뭐 이것도 대통령실에서도 강조한 포인트였는데요. 한 가지 좀 의문은 외교관으로만 살아왔던 이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이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외교관이 갈 자리가 맞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여당 내부에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영주 신임 후보자 같은 경우는 베트남 대사를 역임했고요. 예. 그리고 외교부 내에서도 이제 수교라던가 통상에 관련된 부분에서 오래 재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중 갈등도 있지만
그냥 구조적으로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나 무역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중소기업의 활로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외교도 활발히 하고 있지만 동남아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건 전임 정부에서부터 사실 계속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트남 대사와 통상 관련된 경험이 있는 오영주 전 2차관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 특히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새 시장 개척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파격이면 파격이지만 이런 인사를 단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개각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혁신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어제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설정했던 최고 통첩의 날 이제 디데이여가지고 최고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좀 관심이었는데 일단 보니까 최고위에서 혁신안 보고도 받지 않았더라고요. 일단 그동안은 뭐 보고는 받았었잖아요. 의결을 안 했을 뿐이지. 근데 갑자기 어제 보고도 안 받고 껌껌이 하지 말고 마지막에 다 넘겨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이거는 보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과 혁신위 사이에 약간의 의사소통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혁신안들을 종합해서 올리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대부분 존중해서 곧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기겠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네. 이미 활동하고 있는 총선 기획단에서 혁신안 중에 하위 20% 컷오프가 있거든요. 그쵸. 현역 의원. 네. 그걸 그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우대하라는 혁신안에 대해서도 뭐 가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등 이미 혁신안을 존중하는 것들이 실제 당원 당규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결코 혁신이나 혁신 안건을 지금 패싱하거나 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다만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관위가 구성됐는데 여기서 룰을 다 바꿔버리면 그대로 다 따라야 돼요. 저희 당원 당규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뭔가 혁신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바로바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지도부에서 충분히 숙고 끝에 이걸 좀 중점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관위에 넘기면 그것이 혁신안을 실제 공천에 반영하는 가장 비중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까지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보고가 원래대로라면 이루어졌어야 했던 희생 혁신안이 이게 중진이나 당 지도부나 뭐 친윤 핵심 인사들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얘기를 하는 거였다 보니까 뭐 원래는 이제 늘 혁신안 보고를 받긴 받았었잖아요, 최고위에서. 근데 어제 안 받은 걸 두고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결도 할 수도 없고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만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피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그렇지 있었거든요. 않고요. 일단 전제하자면 친윤, 중진 이건 좀 모호한 정치적 단어죠. 저희가 의결한다고 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의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혁신위가 이런 분위기와 흐름을 만들어냈으니 실제 열매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네. 그 혁신위가 씨앗을 뿌린 걸 전 대단한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씨 뿌리자마자 열매를 따겠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게 익어서 열매가 공천 시즌에 분명히 떨어질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비유도 하고 싶어요. 물이 이제 끓기 시작했어요. 혁신위가 물을 끓였습니다. 중진들과 뭐 여러 의원들의 헌신이라는. 네. 근데 물은 또 100도가 돼야 끓지 않습니까? 지금 80도 정도인데 이거 왜 이렇게 끓지 않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이 끓인 것 자체에 좀 의의를 두고 기다리고 공간을 좀 준다면 저는 우리 당의 선배들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어려운 결단이든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100도씨가 될 때까지는 그게 꼭 혁신이 임기 중이 아니더라도 공천의 시간은 사실 1월, 2월이거든요. 예. 그때 또 물이 충분히 끓을 수 있는 신호탄은 혁신위가 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오늘도 보면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다 지도부에서 혁신안을 그냥 거부했다. 요런 식의 결론을 내고 좀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장해찬 최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근데 뭐 언론은 언제나 네. 뭐 갈등을 키우기를 좋아하고 네, 안 싸워도 우리가 싸웠다고 좀 그런 하니까요. 겁니까? 네. 저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혁신위 내부에서도 제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두시면 좋겠고 네. 이 갈등이 커져서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혁신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혁신위원들이 어렵게 만든 안건이 예. 실제 내년 4월 총선에 반영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게 12월 초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판을 다 깨버리면 오히려 1월이나 2월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또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조금 물이 끓는 것을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혁신위원들이랑 좀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고 저도 취재를 하다 좀 느낀 부분이라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관위로 일단 넘기겠다는 게 최고위의 얘기잖아요. 공관위에서 어쨌든 결정을 해야 하니까 이 안들을 잘 넘겨서 뭐 이게 좀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 지금 당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공관위원장을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좀 정해서 앉힐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 그 공관위원장에서 그 공관위가 제대로 혁신안을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예. 근데 혁신위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만든 안건을 공관위가 무시할 거라고 미리 전제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저희도 젊은 최고위원들이 내부에서 혁신안 힘을 실어서 공관위로 보내자고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오히려 혁신위 차원에서 막 공관위원장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좀 지나치게 앞서가는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니까 예. 저희가 막 열심히 돕던 사람들의 공간이 좁아지는 역효과가 오히려 나오거든요.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이 뭐 그렇게 던져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조급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정치라는 게 한번 돌아가기 시작한 흐름을 뒤로 돌릴 수는 없어요. 예. 그럼 이 흐름을 만든 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그 공을 인정하고 있는데 씨를 뿌린 이 봄에 열매를 보려고 하면 안 되죠. 열매는 가을에 추수하는 거죠. 예. 네. 지금 너무 좀 이르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지역구를 좀 사수하며 버티고 있던 그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이 결국은 좀 결단할 수 있을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좀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비대위보다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른다. 이게 당내 다수의 여론으로 좀 다시 이제 여론이 좀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김 대표도 그냥 울산 나가고 장제원 의원도 그냥 부산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동호 반복인 것 같은데요. 지역구에 대해서 두 분도 예. 여러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깊겠죠. 그런데 뭐 이를테면 혁신위에 참여하는 분들도 뭐 대학교 교수님이거나 기업 대표거나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두고 도전을 새로 해라라고 하면 그게 한 2, 3주 만에 되는 건가요? 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역지사지해 보면 이분들의 고민이 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단순히 두 분만이 아니라 많은 선배들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네. 이 당에서 기회를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입은 분들부터 그 고민을 혁신이 덕분에 하게 된 것 자체가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아직 예산안도 안 끝났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이 끝나고 국회의 시간이 좀 정리되고 나면 연말 연초부터는 본격적인 공천 경쟁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들려올 소식들을 좀 기대해 보자라는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 논리로 좀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와 좀 가까운 사람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는 불출마 압박이 그렇게 거세지 않잖아요.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로 갈지 뭐 비례대표로 가지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선거 치렀던 여당 대표들 중에도 다 출마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논리를 들면서 김기현 대표는 왜 꼭 물러나야만 하냐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당내 분위기가 좀 김 대표 나와도 상관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까? 근데 뭐 이게 출마나 지역에 대한 결단은 저는 뭐 개개인에게 달린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또 총선 구도나 분위기를 보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번 개항을 출마가 명분 없다고 정말 많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다시 개항을 해 나온다면 그게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패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정치 시그널 여기 출연을 하셔서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견해가 당원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소수 의견인 건지 실제로 좀 여전히 좀 우려가 수도권 중심으로는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근데 저희가 더 잘해야 하는데요. 네. 대안 없이 물러나서 당이 또다시 혼란에 빠지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지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차출되는 스타 장관들, 또 영입될 인재들, 네. 또 공간이나 선대위에서 좀 참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지도부의 안정감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이 사실은 정권 출범 이후에 지방선거 마치자마자 계속 혼란스러운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좀 여당답게 묵직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뭐 필요하다면 저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또 이 좋은 분들을 잘 띄워드리는 무대 역할을 지도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묵묵히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대안이 없지 않다. 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도 있고 원희룡 장관, 특히 원희룡 장관 또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도부 출신으로서 저희 지도부의 거취에 대해 말하는 게 예. 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다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 같은 분들이 더 활개칠 수 있게 사실 누군가는 뭐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도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도부가 그런 역할을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거 혁신안 관련해 가지고요. 그럼 이 대답은 좀 해주실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혹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뭐 혁신안에 대한 혁신위를 둘러싼 이런 당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나요? 좀 네. 어떤 생각이신지가 궁금해서. 주요 당무에 대해서는 예. 개입하지 않고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에요. 네. 뭐 이런 부분 현안에 대해서 뭐 대통령의 뜻을 알리면 그게 또 당무 개입이다 뭐다 막 하실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이 되어 드려야 한다라는 절대 명제가 있습니다만 지금의 당무나 현안에 대해서는 당 안에서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저희가 앞선 용심청심 코너에서 그 야권에서 나오는 탈당과 신당 움직임, 뭐 조국 신당 이런 얘기까지 좀 나눠봤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도 신당 준비하는 세력이 좀 있으니까요.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온라인으로 신당 출마자 모집에 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 창당으로 가는 그 수순으로 봐야 되는 행보일까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뭐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있고 저도 네. 뭐 인요한 위원장의 통큰 행보를 지지하며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신이나 정치적인 도의는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준석 전 네. 대표가요. 뭐 예를 들면 인간적인 예의라는 것은 네. 옆방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는 것 이런 것이고 정치적인 도의라는 것은 예.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의힘 당원 신분으로 지금 다른 당 뭐 당원 될 사람들 연락망 구충하고 출마할 사람들 모으고 이거는 뭐 이전 대표의 가치관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네. 기본적인 정치적 도의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도의 안 지키는 것, 막 나가는 것 네. 등을 개혁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도 이제는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 기본을 좀 지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준석과 당연히 함께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앞서 뭐 장해찬 최고도 뭐 품자는 목소리가 있다 하셨지만 그리고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윤석열 퇴진당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당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을 하는 건 맞지만 반윤연대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준석 전 대표가 여전히 좀 여기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아요. 반윤연대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준석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반윤 말고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 코드가 가장 잘 맞는 정치인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봤을 때는 네. 송영길 전 대표인 것 같거든요. 출판 기념회도 가셨더라고요. 예. 네, 두 분이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민 민주당 의원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탈당을 1호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자리도 일단 비어 있다는 것 같아서 뭐 어제 김기현 대표도 이제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상민 의원과는 좀 실질적으로 당으로 좀 와달라 이런 좀 물밑 접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앞서갈 수는 없고요. 이상민 의원의 많은 고민이 있을 테니까 존중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예. 대전 지역 정치권의 여론을 당 차원에서 수렴해 본 결과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힘을 보태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 없이 다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더라고요. 예. 저희 당원들과 당내 주요 정치인들이 네. 그런 점에서 이상민 의원이 고민 끝에 만약 이 민주당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몰상식한 정당과 싸우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